어쨌든 장기적으로는 이런 큰 패러다임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단기적인 이슈를 두 가지로 좀 나눠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팬데믹으로 인한 2020년의 이슈, 그리고 하나는 금리 상승으로 인한 2021년 들어서의 이슈,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팬데믹 이슈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방금 전에 제가 이제 은행의 미래는 B2C고 이들이 디지털 전환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팬데믹 때는 잠시 이 상황이 좀 반전이 됐었어요. 투자은행 부서를 이제 IB 부서와 리테일 부서 크게 두 개로 나누면은, IB 부서를 크게 또 발행시장과 유통시장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요. 발행시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뭐 IBD, M&A를 하거나 IPO를 하는 걸 도와주는, 아니면은 뭐 DCM, ECM이라고 해서 자본 조달을 도와주는, 주식을 발행하든 채권을 발행하든 하면서요. 그런 식으로 자본 조달을 해주는 수요, 그리고 Sales and Trading Flow라고 해서 여기서 발행된 이런 증권들을 계속 사고 팔면서 유통하는 그런 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쪽 IB 시장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굉장히 다시 붐업이 되어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작년에는 회사들이 급전이 굉장히 많이 필요했었다 보니까 시장에 나가서 자본 조달을 하려고 하고, 그럴 때마다 이런 IB들을 고용해가지고 수수료 주면서 우리 채권 발행해주세요, 아니면 우리 주식 발행해주세요 등등 이제 많은 일들을 했죠. 그런 수요가 많아지면서 미국의 투자은행들은 굉장한 이득을 봤고요. 그 다음에 트레이딩 분야에서도 작년에 역대급 거래량과 시장 변동폭도 굉장히 컸죠. 그래서 거래 수수료라던가 아니면 시장 변동폭이 크면은 한 거래를 할 때마다 이제 남길 수 있는 마진이 높아져요. 그래서 이 양쪽 모든 분야에서 굉장히 투자은행은 이득을 받고, 반면에 오히려 작년에는 소매은행 부분이 실적이 안 좋았던 특이한 한 해였고요. 아무래도 이제 대출을 해갈 사람도 없고, 기업들한테 나갔던 대출들, 중소기업들한테 나갔던 대출들도 오히려 이제 회사들 망하면은 다 깨지는 거고, 그래서 충당금 엄청 쌓아야 되고 하는 식으로 오히려 은행 실적이 작년에는 IB에 조금 더, 투자은행에 조금 더 집중된 회사들이 실적이 더 잘 났던 그런 현상을 봤고요. 그런데 골드만삭스나 모건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이런 디지털 전환과 B2C 전환을 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이 투자은행 부분이 훨씬 큰 회사들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훨씬 이득을 받고, 그렇지 않은 뭐 일반 은행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시티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이런 회사들은 이 투자은행에 비하면 조금 더 운신의 폭이 좁아졌었죠. 그리고 이제 2020년 하반기, 2021년 상반기 들면서 다시 주식시장이 엄청나게 반등하고, 이때다 싶어가지고 기업들이 주식시장에 상장하려는 수요가 늘어나면서, 사실 현재까지도 IPO 시장은 굉장히 활황을 띠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저번에 말씀드렸던 스펙 상장까지 굉장히 늘어나면서 IB 부서에서는 굉장히 할 일들이 아직까지도 많은 상황입니다. 지금은 잠시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서 좀 잠잠해지고 있는 분위기이긴 한데, 여전히 작년 대비해서 역대급 활황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최근의 이슈로 넘어와서 이 금리 상승에 관한 이슈와 규제 완화에 관한 이슈,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금리 상승에 관한 거는 아무래도 은행이란 조직은 돈을 싸게 조달해 와서 비싼데 투자를 하는 방식으로 돈을 벌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면 제가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의 수익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득을 얻고요. 다만 이 금리라는 게 아직도 뭐 1.6, 1.7%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서 이게 뭐 얼마나 대세에 영향이 있을지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이게 뭐 2%, 3% 뚫고 올라가는 것도 아직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에서는 사실 조금 더 시장의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반영된 게 좀 더 크다고 생각하고, 저는 오히려 앞으로 금리를 계속해서 어떻게 잘 올릴지가 더 궁금한 상황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08 금융위기 이후에 금리 낮췄다가 계속해서 양적 완화하고 그러면서 돈을 엄청나게 풀어놨었다가, 그 다음 충격이 오기 전에 미리 금리를 올려놔야겠다 싶어서 사실 금리를 좀 올리고 있었죠. 이제 팬데믹 오기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오랫동안 양적 완화 사이클에서 있다가 벗어나서 금리 인상 사이클에 들어가 있던 상황이었는데요. 그러고 나서 이제 팬데믹 터지면서 다시 금리를 한순간에 빵으로 내다 꽂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이런 긴 트렌드에 영향이 갔었는데, 앞으로 연준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금리를 잘 올려나갈 것인가를 계속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슈로 아까 말씀드렸던 규제 완화 취소, SLR이라는 규제가 있었는데 팬데믹 때 그걸 완화했다가 지금 다시 그거를 철폐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사실 이거는 저는 대세에 지장을 준 이슈까지는 아닌 것 같고, 잠시 시장에 이런 노이즈를 일으킬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어떤 거냐 하면은 은행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고객의 돈을 굴리는 곳이기 때문에, 고객이라 하면 이제 개인들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 거기에 모이겠죠. 그러니까 연준에서도 이 고객들의 돈을 지키기 위해서 각종 규제를 시행을 하고요. 그래서 은행들이 어딘가에 투자를 하거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이제 금액 대비해서
안전한 자본금을 일정 부분 이상 쌓아라 라고 SLR이라는 Supplemental Leverage Ratio라고 해서 이런 비율을 관리하는데요. 일반적인 은행들 대상으로는 3% 이상, 그리고 굉장히 큰 뭐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같은 이런 대형 은행들한테는 5% 이상 유지를 하라고 하고 있어서, 이들이 기본적으로 그럼 자본을 더 확충하거나, 자본을 확충한다는 거는 뭐 주식이나 우선주를 이제 발행을 한다는 거고, 아니면은 위험액을 줄이거나, 위험액이라는 거는 뭐 투자한 채권이라던가 아니면 그 외 금융상품, 파생상품 등등이 있을 텐데요. 분모를 줄이거나 분자를 늘리거나 해야 되는데, 일단 미국 국채가 분모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은행들이 이제 미국 국채를 사게 되면은 거기에 맞춰서 자본금을 더 확충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근데 평소 상황에서는 규제에 맞춰가지고 은행들이 어떤 자산을 사는지에 따라 어떤 자본을 더 쌓고 이런 비율을 잘 맞춰서 하고 있었는데, 팬데믹이 터지니까 이때 재밌는 일이 일어난 게, 경기 부양이 계속 되다 보니까 나라에서 돈을 풀었죠. 돈이 현금으로 여기저기 개인들한테 풀리고 기업들한테도 돈이 지급되고 했는데, 그런 돈들이 이제 투자가 되거나 소비된 게 아니라 다시 다 은행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은행으로 오니까 저축률이 실제로 팬데믹 이후에 엄청나게 올라간 걸 볼 수 있었고요. 경기가 정상이면은 사실 이렇게 은행에 다시 들어온 돈을 은행이 어딘가에 또 빌려줄 수가 있었겠죠. 중소기업에 대출을 해주거나 개인한테 대출을 해주거나 할 수가 있는데, 경기가 좋지는 않은 상황이라서 빌려줄 데는 없고, 근데 돈은 계속 은행에 들어오고, 그럼 은행은 이걸 어딘가에 넣어놔야 되고, 왜냐면 예금을 넣어놓은 이제 개인들은 예금 이자를 기대를 할 테니까 이걸 돌려주려면 어딘가에 투자를 해놔야겠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야 되는 국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 시장에 이렇게 참여를 해서 국채를 사기 위해서는 뭐 자본을 엄청나게 쌓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특수 상황 때문에 국채를 사야 되는데 자본을 여기에 맞춰서 발행하는 게 너무 은행들 입장에서는 어려운 일이었겠죠. 그래서 연준 측에서도 그럼 국채는 당분간 위험액으로 산정 안 할게 라고 빼줬던 건데, 이제 올해 3월 말부로 그걸 다시 합산시키기로 해서 미국 은행들이 실제로 다시 이제 국채 포지션을 떨어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규제가 있다 없다 하는 걸로 인해서 은행들이 국채를 얼마나 샀냐 팔았냐 같은 거는 사실 좀 시간이 지나면은 밸런스를 찾아갈 문제 같은데, 제가 생각하는 더 신경 써야 되는 분야는 이런 은행들이 규제 때문에 경영진 차원에서 얼마나 소극적으로 변할 수 있느냐, 이제 그 분야를 더 신경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규제가 심해지면 경영진 입장에서는 그 규제에 맞춰가지고 더 빡빡하게 비즈니스를 운영하라는 이제 지시를 내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기존에는 가능했었던 비즈니스들이 경영진에서 근데 이제부터는 이런 거 하지 마 라고 막아버릴 수도 있고, 실제로 저도 일하면서 그런 경우를 많이 겪었었고, 그리고 이런 규제가 심해져서 자본금을 더 많이 쌓아야 되는 상황이 되면은 은행 입장에서는 뭐 하나 투자하거나 뭐 하나 거래를 할 때마다 자본금을 쌓아야 되니까, 그 쌓아둬야 되는 자본금을 어딘가에 굴렸을 때 받을 수 있는 이익만큼을 내는 딜들만 하게 되겠죠. 미국 은행들은 기본적으로 다 ROE 타겟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ROE 타겟에 맞는 이제 비즈니스들을 찾아다니다 보면은 규제가 빡세지면 자본금을 더 많이 쌓아야 되고, 이런 쌓아놓은 자본금만큼의 기회비용, 이 자본금을 내 ROE 타겟인 예를 들어서 뭐 15%에 맞춰서 투자했으면 난 15%를 얻을 수 있는 거니까, 우리 직원들이 하는 모든 딜들은 마진이 15% 이상 남는 딜이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명령이 내려오고, 실제로 제가 파생상품 만들어서 거래하려고 할 때마다 그때도 런던에 항상 최종 승인을 받아야 됐어요. 이 딜을 하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벌어들인 돈이 얼만큼이고, 이거는 우리가 SLR 규제 때문에 쌓는 자본에서 얻어야 되는 기회비용 대비해서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일은 진행해야 된다, 아니면은 그게 안 되니까 못한다, 이런 식으로 실제로 새로운 딜들을 제가 만들어내야 될 때마다 영향을 받았었던 규제고요. 그래서 이런 비즈니스의 야성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 아니면은 조금 더 줄어들지,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은행업의 미래에 대해서 좀 짧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기존 전통 금융업 외에 새로운 경쟁자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기업과 뭐 핀테크 기업들, 정말 분야를 막론하고 모든 기업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월마트 같은 경우 세계 최대급의 유통업체죠. 사실 이 월마트 같은 경우도 20년 전부터 은행업 진출하고 싶어가지고 뭐 라이센스도 신청했다가 뭐 결국에는 다 취소했어요. 뭐 이슈들이 터지면서 취소했었는데, 뭐 전국에 깔려있는 엄청난 많은 수의 점포들에 필요한 곳곳에다가 은행 지점을 그냥 바로바로 깔아서 은행화 시킬 수 있는 이제 그런 네트워크 채널들을 가지고 있고, 이미 기존 고객들한테
부가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었죠. 뭐 할부부터 시작해서 많은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뭐 본격적인 은행을 붙여서 아예 예금 받고 영업을 하면은 훨씬 더 스케일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 월마트만 해도 은행업에 계속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2006년도에 라이센스 신청했다가 이제 월마트 근로조건 관련해서 근로자들 처우가 너무 안 좋았던 게 이슈가 되면서, 참고로 요즘도 계속 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월마트는. 하여튼 그게 이슈가 돼서 한번 때려맞고 여론의 욕만 먹고 한번 끝났던 경험이 있어서 굉장히 조용하게 있긴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다가 올해 연초에 핀테크 회사를 설립한다는 발표를 했어요. 리빗 캐피탈이라고 로빈후드나 어펌이라고 하면은 Buy Now Pay Later, 그래서 지금 사고 나중에 돈 갚아라, 그래서 할부금융 비슷한 서비스를 하는 스타트업이죠. 이 초대형 스타트업들에 이제 투자했던 이런 투자사랑 함께 손을 잡고 핀테크 회사를 설립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는 다시 은행 하려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자기들은 안 한다고 하는데 또 얼마 전에 사람들을 영입해 오는 걸 보면서 이거는 은행을 할 것 같다라고 계속해서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람을 이제 어디서 데려왔냐면은,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골드만삭스의 B2C화를 이끈 마커스라는 골드만의 온라인 은행을 설립하고 운영하는데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과 그 사람의 신복을 데려와요. 그래서 마커스뿐만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던 애플이라던가 아마존, 뭐 GM, 신용카드 사업부, 이런 사업들을 다 총대 메고 진행했던 사람을 얼마 전에 데리고 와서 핀테크 비즈니스에 이제 수장으로 앉히는 그런 결정을 했고, 그래서 앞으로 어떤 비즈니스를 할지 모르지만 전통 은행들과 부딪힐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외에 너무 유명하죠. 전자결제 업체로 시작해서 지금 실제로 이제 은행 라이센스 받고 영업하고 있는 스퀘어, 잭 돌시가 운영하는 스퀘어 같은 경우에도 상점들 대상으로 해서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 제공해 줘서 각종 결제가 거기서 일어나게 한 다음에 거기서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서 대출도 해주고 자산 관리도 해주고 하는 식으로 계속 키워 나가다가 이번 달에는 스퀘어 파이낸셜 서비스라는 은행까지 실제로 설립을 해가지고 앞으로 파이낸스 분야의 원스톱샵이 되겠다는 의지를 아예 대놓고 밝힌 상황이고요. 소파이 같은 경우는 온라인 학자금 대출로 시작했죠. 그래서 스탠포드 학생들 간에 좀 있는 사람들끼리만 빌려주는, 그래서 손실률을 최대한 낮추는 이제 그런 비즈니스로 시작을 했다가 거기도 이제 계속 확장해서 뭐 보험도 팔고 모기지 론도 해주고 자산관리, 체크계좌 등등 다 확장하다가 여기도 이제 은행 라이센스를 받기 위해서 예비 승인까지는 작년에 받았고 아직 최종 승인은 안 난 상황인데 지금 아예 그냥 지역의 커뮤니티 뱅크, 저축은행급 은행들을 이제 인수를 해서 아예 그냥 빠르게 진출하려고 하고 있죠. 참고로 소파이는 상장을 앞두고 있어서 뭐 더 속도를 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이런 비즈니스가 더 확장돼 있으면 기업 가치를 더 잘 인정받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 이런 회사들이 아니더라도 더 큰 구글 같은 회사들도 예를 들어서 예전부터 시티은행이랑 손잡고 아예 예금 계좌 만들려고 계속해서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구글 페이 같은 경우에도 은행이랑 신용카드들이랑 연동해서 구글이 앞단에 소비자를 사로잡는 역할을 맡고 뒷단에 고객 리스크 관리는 은행이랑 신용카드사에서 다 하는 이런 결제망 처리까지 하는 비즈니스를 했었는데 이제는 아예 예금 계좌까지 같이 만들겠다. 물론 은행 역할은 시티가 하겠지만 하게 되면은 어쨌든 간에 시장 확장을 계속해서 하고 있어서 이런 새로운 업체들의 진출은 지켜봐야 될 이슈입니다. 그리고 미래 금융시장에서 지켜봐야 될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슈가 중국 시장이에요. 중국의 경우에는 기존에는 자본시장이 굉장히 폐쇄적이었는데 이거를 완전히 개방해서 기존에는 외국 기업들이 중국 본토 기업과 합자 회사만 설립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금융기업들이 100% 자기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제를 열어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금융기관들이, 은행들은 당연히 달려갔고 근데 은행들 외에도 자산운용사, 헤지펀드 같은 회사들도 다 달려가고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들인 뭐 뱅가드랑 블랙록 같은 경우에도 뱅가드는 홍콩을 아예 버리고 상해로 간다고 이제 택해서 홍콩 오피스 다 빼고 있고, 블랙록 같은 경우도 실제로 아시아에서는 이제 상해 중국 쪽에 엄청난 비중을 둬서 실제 오퍼레이션이 그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IB들도 IB들인데 고액 자산가들 상대하는, 중국의 고액 자산가들이 굉장히 많으시니까요. 스위스 은행들, 그래서 대표적으로 UBS 같은 경우가 이제 일바로 중국의 100% 자회사 설립한 외국 은행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열리는 중국 금융시장은 큰 흐름에서 봤을 때는 앞으로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는 트렌드인데, 단기적으로는 이제 중국 정부가 시장을 어떻게 때려잡는지, 예를 들어서 뭐 엔트 때려잡는 거나 그 다음에 지금 텐센트 때려잡겠다고 하고 있죠. 자꾸 때려잡아서 사실 저도 지금 굉장히 좀 곤란하긴 한데 어쨌든 중국 정부가 어떤 식으로 돌발 행동들을 하는지랑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 그래서 이제 미국 회사들이 중국에 가는 게 만약에 뭐 막히는 일이 생긴다던가, 그리고 중국이 어쨌든 자국의 큰 회사들을 때려잡기 시작하면은 주식시장이 거기에서 좀 악영향을 받아서 좀 빠지는, 주식시장이 좀 빠지다 보면은 이제 IB들의 역할도 당분간 좀 잠잠해지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런 정치적 이슈들까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굉장히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한국경제TV에서 이 말씀들을 다 드리고 싶었는데 시간이 너무 한정돼 있다 보니 이 많은 말씀을 드리지를 못했고, 그래서 따로 유튜브로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봤고요. 어쨌든 이 금융업의 미래에 대해서 이제 전직 금융인이자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금융계 관련된 콘텐츠 사업을 해나가는 사람으로서 저의 이제 생각을 말씀드려봤고요. 여기까지 다 봐주신 분들은 너무 감사하고요. 이분들은 이제 이미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신 분들일 거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까지는 더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